첫 번째 주자로 선정해 주셨다면서요.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야.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그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으니까.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을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매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 그러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네.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헤 웃고서 아,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예.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건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끝판왕이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파인만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예,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안 사람.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아,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 팍.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진짜로요?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네.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상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 막 외계인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네,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미래.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의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약간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타협. 오면 이렇게 딱 꼬여서 안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정승영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도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이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이야.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많네요. 그러니까. 네.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다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생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인간. 이호 교수님의 인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제가 말한 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옛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참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름만 아는 경우. 제가 찾은 건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는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그러니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습절을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킨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디어.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과학이네.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도대체 정확히 뭔가 뭐고 선서! 의사가들이 그렇게 하시나. 그리고 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 Oath of Hippocrates. Whatsoever house I enter, 지금 선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요 실은. 네.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1948년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인류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의사들의 약품 개발도 있었고 관여된 바도 있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됐던 뭐 선서가 됐던 이런 것들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요.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를 원점으로 삼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윤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은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않겠다. 아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동료 의사끼리. 동료 의사끼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아과, 뭐 안경외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진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이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어디 청국장집 가면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선생님,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하면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게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네, 이런 난 당신을 제자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난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박사님 과몰입하신 거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서를 한 아스클레피오스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학파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원래는 뭐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뭔 스가 많아?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게 신화의 아폴론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근데 실은 테살리아 지역에 살았던 명이에요. 근데 그걸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의술의 신이라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지팡이 갖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게 거기 바로 나오는 그거죠.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밖에 모르는데 저는? 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뭐를 닭 한 마리를 뭐 빚졌으니까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세 진 게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 약은- 신세를 진 거예요? 그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요. 고통 없이 죽게. 내가 사약을 먹었는데 야 드디어 발가락부터 서서 마비가 오면서 이제 곧 갈 것 같아. 자, 이 약값은 치러야지. 이 약을 준 그 신자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이제 영생한 영혼의 세계로 갈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딱 처리를 하고 간 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분이에요. 훨씬 멋진데.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스클레피오스 집안이어야 돼요. 아스클레피오스를 팔지 않으면 일차 안 먹혀요. 현실적이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명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전집에서도 보면 절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면 치료하는 척에다 이게 안 나오면 너의 명성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의사의 최대의 불이익은 불명예다. 돈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폄하하지 마라. 그건 네가 나약하다는 표시다. 의사는 수사학, 말하는 언변을 배워라. 또는 진료실의 매너랄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당당해야 되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가 의사를 있는. 위한 실용서군요. 실용서. 그렇죠. 의학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70권이나 되는 거군요. 적을 게 너무 많아.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원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약, 4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이 말 맞아, 한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함.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자는 상당히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클리닉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요. 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네요. 좀 다른데 그거랑? 뭐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지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진짜 오늘 유독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얘기를 내가 돈을 받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럼 돈을 받지 마세요. 아니야. 돈 받아야 돼. 재방료도 받고 다 받아. 이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생각해봤는데 그 영화로 한다면 영화니까 가상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의문의 말도 다 해결되는 결말이 떠올랐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변장하고 들어온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망토를 후드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아 그때 후드티가 네, 항상 망토를. 그래서 권위의 와가지고 상징. 마지막에 설득한 거죠. 평소 친분이던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좀 좋은 거 달라.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그럼 이걸 드시게 하고서 약을 타도 주니까 먹으면서 그래 뭐 당신도 왔으니 그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보내드리 내 이름으로 하나 보내드리게 하고 막 먹고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역시 정치의 무상함, 세상의 무상함. 나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걸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독약을 준 거잖아요. 그걸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다시는 이런 나레이션이 일을 하지 깔리면서 저 멀리 북쪽 이 테살리아로 떠나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딱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동시녹음 뭐 김영하 이렇게 작가 김영하 각색 김영하 이래가지고. 역시 소설 같구나. 진짜 벌써 본것 이야기의 같아요, 이 상상력이 영화를. 네, 아유 정말 옆에서.